안녕하세요. 홍춘욱 박사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소장님 반갑습니다. 항상 자주 모시고 싶은데 요새 섭외 또 1순위시라 해가지고 책이 나왔어요. 자주 쓰시는 이유가 뭔가요? 두 가지인 것 같은데요. 예. 첫 번째는 습관이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유튜브를 한 게 또 큰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올라오는 질문이, 박사님, 저는 이제 망했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예, 이런 거죠. 작년에 뭐 주식 투자했는데 안 됐고, 코인 안 됐고, 힘들게 또 모은 돈으로 부동산 샀는데 오래 힘들고, 이런 걸 보면서 사람들이 재테크가 쉽다라는 거에서 벗어나서, 아, 이제 안 읽고, 좀 어떻게든 착실하게 좀 모으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신 분들이 엄청난 니즈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니즈에 부응하는 책을, 그러니까 목돈 없는 사람도 할 수 있는 전략은 없을까? 그래서 이렇게 지금 상심에 차 계신 분들한테 아니야, 지금이 좋은 기회야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책을 쓰려니까 자연스럽게 뭔가 20대에는 이렇게 투자하고 30대는 이렇게 투자하자, 이런 어떻게 보면 연령대별 또는 자산 수준별 투자 전략들을 만들게 된 것 같아요. 주 타겟이 그러면은 연령대가 이번에는 밀레니얼 세대 같아요. 2030. 20대에 이제 처음으로 학교를 딱 들어갈 때쯤 되면 주변에 계신 어르신들이나 또는 자기가 아르바이트를 해서 했던 간에 목돈이라는 게 조금씩 생기잖아요. 이걸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 것인가 막막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좀 일러주듯이, 그리고 전 정말 한번 베팅하다가 이렇게 고통스럽고 또 손실 조금만 보고 빠져나왔지만 너무 힘들었다. 예. 그런 힘든 걸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 이런 쪽에 맞추면서 시작한 거죠. 그러면 자산은 얼마 정도 좀 있는 사람을 기준으로 좀 쓰신 거예요? 100만 원부터. 100만 원부터? 네. 처음에 가장 쉽고 가장 스트레스 받지 않아야 돼요. 네. 20대는. 왜? 깨먹는 순간 세상이 망한다고. 이게 초년에 모은 돈이 되게 크거든요. 아, 그죠. 근데 그게 손실이 딱 나는 순간 못 견뎌요. 되게 괴롭고 난 이제 투자 안 하고 저축만 할래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 경우들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네. 알기 쉬워야 돼요. 일단 제일 쉬운 게 뭐죠? 반반. 중국집에 갔어요. 네. 딴 사람들이 전부 뭘 시키는 걸 있으면 네, 내가 그걸 네. 시키면 되는데 네. 아무 생각 없이 짜장면을 시켰어요. 네. 근데 그 집은 짬뽕집이었어. 다 짬뽕 먹고 있는데 혼자 짜장면 먹고 있으니까 기분이 짜장면이 맛없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네. 기분이 묘하고 나 저거 손해본 느낌 나고. 바로 이 감정을 우리는 되게 많이 느끼거든요. 언제? 시장이 왔다 갔다 할 때.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둘 다 사는 거야. 아, 달러도 사고 주식도 산다. 그렇죠. 그래서 네. 미국 국채 절반, 한국 주식 절반을 사는 거죠. 그래서 100만 원이면 네. 50만 원은 예를 들어서 코스피 200 네. 인덱스 펀드, 그리고 나머지 50만 원은 미국 채 선물 ETF. 이렇게 사면 되는 거죠. 다음 만 원짜리 주식들이니까 50주식 살 수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샀어요. 예. 다음 해가 됐어. 또 100만 원이 생겼잖아. 예. 미국 달러에 투자해 놓은 것은 50만 원, 60만 원 돼 있는데 주식은 아주 운영을 잘하는 데 맡겼더라도 40만 원 됐을 거 아니에요. 그쵸. 자, 그렇게 되면 나의 100만 원을 들고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주식에 60, 미국 국채에 40을 투자하는 거죠. 그 리밸런싱이 왜 어렵냐 하면 잘 가고 있는데 더 태우고 싶다고. 사람 마음 똑같잖아. 달리는 마음에 예, 채찍질을 가는 거죠. 이런 말 하잖아요. 예전에 국민연금도 보면 해외 주식 좋을 때 야 풀베팅해, 네. 테슬라 사라고 막 이러잖아요. 예, 분명히 그런 걸 하신 분이 네. 예, 국정감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그랬었어요. 왜 안 하냐고. 그게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올해 환차익을 실현해서 못난 주식을 산다. 이게 내 돈을 들고 있으면 거의 힘들어요. 못할 짓이에요. 근데 새 돈이잖아. 나는 100만 원이 새로 생겼잖아. 추가 매수 물타기니까. 물타기는 쉬워요. 이건 굉장히 마음 편하거든. 그래서 20대의 투자 전략의 핵심은 뭐냐 하면 둘 다 사는 거다. 그리고 원칙 하나만 지키면 된다. 돈 생길 때마다 물 타라. 많이 빠진 놈 더 사고 적게 빠진 놈 적게 놓고. 예를 들어서 오른 놈 적게 놓고. 이런 식으로 물을 현금으로 타나기 시작하면 그냥 쭉 누적을 하다가 보면 이게 한 40년 투자를 하다 보면 100만 원 투자하는데도 이게 4억이 돼요. 그게 리밸런싱의 힘이에요. 원래 그냥 현금만 계속 샀으면 한 2억 정도로 끝나는데 아무리 주식 수익률이 좋아도 근데 반복적으로 계속 물타기를 하면 이게 배가 되고 그러는 거거든요. 이런 식의 자산 전략들이 있는데 여기서 우리는 벌써 한 가지 홍 박사가 말하려는 게 뭔지 다 눈치챘죠. 네, 100만 원 아니고 1000만 원이면 몇십억이 되는 거죠. 투자라는 것을 당신들은 종목 하나로 올인하는 게 투자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시간과의 싸움이고 초기 투자금이 많으면 제일 좋다. 근데 그게 안 된다면 초기 투자금이 적더라도 올해 올바른 전략을 쓰면 되는데 그 올바른 전략이라는 게 정해진 건 없다. 다만 20대에는 깨먹으면 너무너무 힘들고 외로우니까 그때 마음 편하고 안전한 전략을 쓰자. 근데 그 방식을 어쨌든 20대한테 가장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바벨 전략처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예. 제일 쉬워요. 예. 그럼 30대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셋으로 나눠야죠. 30대가 되면 한번 쓴맛을 봤거든요. 예. 이미 봤어. 예. 자, 그러면 이제 알거든요. 아, 내가 투자를 위해서는 어느 정도 리스크는 져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솔직하게 인정합시다. 네. 리스크 없이 고수익은 없어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는 투자 3분법. 첫 번째, 똑같아요. 한국 주식, 미국 주식까지 똑같아요. 근데 하나 더 하자. 미국 주식. 왜? 한국 주식이랑 미국 주식이 오를 때가 달라. 좀 다르죠. 네. 예, 80년대 한국 주식, 90년대 미국 주식, 2000년대 한국 주식, 2010년대 미국 주식. 꼭 10년은 아닌데 대략적으로 10년 터울로 전 세계 시장의 주도 시장이 달라지더라고요. 그게 세상의 흐름 같아요. 근데 이제 미국이 엄청나게 지난 10년이 좋아서 미국 10년에 전부 다 올인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최근 미국 장 보면 야, 저기도 많이 오르고 나면 그 뒤에 후폭풍이 있구나.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박사님, 그 갈아탈 방법 없냐? 근데 그게 있으면 제가 벌써 세상을 지배하고 있지. 선물했겠죠, 그러면. 그렇지. 레버리지가 몇 배야. 뭘 부족하니까 낮출 수 있다면. 네.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저도 네. 그걸 종종 틀려요. 그러니까 저처럼 이쪽 업계에서 30년 가까이 이렇게 일한 사람도 힘든데 여러분들이 그걸 할 수 있겠냐? 이거를 좀 가르쳐 드리면서 둘 다 사라. 그러니까 채권도 사고 미국 주식, 한국 주식도 사라. 이렇게 해서 투자를 하는 순간 수익률이 2배가 됩니다. 왜 수익률이 2배가 되냐? 이유가 있죠. 첫 번째는 당연히 주식을 많이 샀으니까 그렇죠. 리스크를 테이킹 했으니까 예, 예. 인정 그죠? 두 번째가 두 번째? 한국 좋을 때 미국 좋을 때가 다르니까 리밸런싱 하니까 많이 빠진 놈 계속 물 타줄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10년 순환이 한 번씩 돌아올 때 평단가가 그죠. 평단가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동안 죄송합니다. 절었던 애들이 쩔어요. 재미없나요? 아니다. 전체 자산의 3분의 2가 주식에 가니까 좀 공격이지만 대신 한국 주식, 미국 주식의 사이클이 다르다는 점을 함께 누릴 수 있으니까 이거야말로 정말 어떻게 보면 최고의 성과를 거두는 전략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예. 조금은 공격적이지만 우리는 이제 한참 소득이 늘 때잖아요. 30대가. 뭔가 이제 저축액도 들고 그럼 물탈금 돈도 많으니까 이게 좀 한 해 힘들어도 버틸 수 있다라. 그러니까 경험이 있어야 이걸 할 수 있어요. 경험 없는 친구들한테는 반반이 제일 좋다. 그럼 이 과정에 현금은 들어가는 게 현금 비중은 없나요? 현금을 결국 저는 미국 국채라고 생각하는 거죠. 아, 세상에서 채권을. 저는 현금이라는 표현을 굉장히 싫어하는데 현금은 저는 쓰레기라고 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고 뭐냐? 원화 단기채를 갖고 계십니까? 라고 물어야 된다는 그걸 현금으로 갖고 있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언제든지 현금화할 수 있으면 그게 현금이다. 그렇죠. 네. 2일 안에 다 뽑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원화 단기채, 파워 국공채 단기채 ETF를 갖고 있어야지. 그게 현금이지. 그래서 또 미국 달러도 현금으로 갖고 있는 사람들 계신데 그러지 말고 미국 SHY 그래서 2년에서 3년물 국고채 펀드를 들면 그게 사실 달러 현금이잖아요. 예. 당장 쓸 돈이야 뭐 보통 예금이 필요하겠지만 자유저축 예금이 필요하겠지만 그게 아니라 2일 정도면 얼마든지 꺼내 쓸 수 있는 돈들은 그거는 현금이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수익이 나는 곳에 놔야 된다. 아,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책을 쓰시는 사이에도 금리는 올랐어요. 맞아요. 그리고 아마 이 영상에서 편집돼서 나가는 순간에도 금리가 또 오르고 올해 내내 오를 것 같은데 뭐 금리가 올라도 상관이 없는 전략이라는 거죠. 그렇죠. 예. 왜 그러냐 하면 이럴 때 채권 사야 되거든요, 사실은. 채권 금리가 높을 때 채권을 사면 왜 예. 좋으냐?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 예. 첫 번째, 그냥 만기까지 갖고 있으면 이자가 착착 들어오고 원금도 들어와요. 물론 이제 인플레 때문에 실질 가치는 깨지지만 근데 어차피 우리가 뭐 실질 가치 계산하면서 안 살잖아요. 캐시보단 낫겠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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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기 때문에 원금 들어오는 데다가 쿠폰도 높아요. 그러니까 매년 주는 이자를 쿠폰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10년물 국고금리가 거의 4% 가깝죠. 예. 4% 가까우면 매년 10년 동안 4% 이자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원금도 10년 뒤에 들어요. 그런 상품에 대해서 일단 절대 명목 그 쿠폰 금리가 높은 상품은 굉장히 매력이 있는 거죠. 우리나라 경제가 앞으로 뭐 잘해야 1% 성장이라는데 암만 인플레 나더라도 뭐 이게 계속 10년간 인플레가 이렇게 강화되기보다는 불황이 오면 결국 인플레는 꺾이기 마련일 텐데 우리나라 환율이 1,400원 간다 그러지만 언젠가 또 1,100원 될 텐데 예. 그때 물가 안정될 거 아닙니까? 그때 팔면 또 된다. 이 두 번째가 뭐냐면 듀레이션이라는 걸 공부하시면 좋은데요. 별거 아닙니다. 예. 금리 1% 변화에 따른 가격 변화. 그래서 이 듀레이션이 7이다. 예를 들어서 이 7이 이제 10년 물고가 보통 6, 7 그래요. 그냥 계산상 저는 7 하면 뭐냐면 금리 1% 빠지면 이 채권 가격 ETF가 7% 상승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내년 이맘때가 됐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국고금리가 3% 밑에 내려갔다. 아니 그럴 수도 있죠. 그쵸, 불안하면. 네. 그러면 이 채권 가격은 7% 올라 있죠. 이해되세요? 금리가
1% 떨어질 때 가격이 얼마 오르는지를 측정한 게 듀레이션입니다. 그건 알아두시면 좋고요. 네. 그래서 만기가 길면 길수록 듀레이션은 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듀레이션이 긴 채권들은 금리가 떨어질 때 어마어마한 차익을 줍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금리가 4%가 3% 되면 7%에 4% 쿠폰이 있었죠. 11% 수익이 보장되고요. 네. 거기서 또 1% 떨어진다 그러면 여기다가 11%에 다시 7%를 더하니까 18%씩. 그러니까 주식에 못지않은 정도의 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금리가 높을 때 사면. 그러면 지금 계속 오르고 있는 추세니까 만약에 정점에 찍었을 때 딱 사면은 최고의 수익이 낼 수 있다는 최고죠. 거죠. 근데 하지만 맞출 수가 없다. 그건 이제 저 한국은행 총재님. 아니 이창용 총재님이 이번에 그 잭슨홀 가셔서 연설한 거 다 봤거든. 봤는데 정치로부터 독립돼 있다는 게 자랑스럽습니다. 그런데 미연준으로부터는 자유롭지 못합니다. 다 이러는데 와, 나 진짜 감동은 받았지만 큰일 났다. 금리 인하를 너무 빨리 기대하지 말라. 그런 걸 준 거죠. 그래서 금리가 급등한 거니까. 예. 또 거꾸로 근데 금리 인하 안 하겠다는 이야기지. 인상을 계속하겠다로 이해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 말 한마디로 시장을 다 뒤집어놨고 예. 또 미국 고용 시장도 꺾이는 게 보이니까 나 다음 달에 금리 인상한다는 거 약속 안 했는데 이러면서 후퇴할 수도 있고 0.75가 아니라 0.5만 인상할 수도 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중앙은행들이 언제까지 금리를 인상할지는 전 모르지만 내년 이맘때까지 인하는 안 하겠다. 이 정도 약속이니까 금리는 오르는 게 맞다. 그러나 언제 꺾일지는 그건 정말 내년 하반기에 꺾일 수도 있지만 저는 그 전에 꺾인다고 보는 거죠. 조금 더, 좀 빨리 할 거다 생각보다. 예, 왜냐하면 뭐 이렇게 수해도 나고 물 날리고 나고 하는 와중에도 우리나라 결국 8월 물가는 빠졌잖아요. 예. 8월 물가가 빠진 이유를 살펴봤더니 결국은 식료품 가격은 급등했지만 특히 채소류, 신선식품 가격은 급등했지만 에너지 가격 떨어진 게 컸고 9월에도 지금 뚝뚝 떨어지고 있는 중이잖아요. 거기다가 전 세계 곡물 가격, 농산물 가격이 최근에 많이 빠졌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나라 환율만 좀 안정되면 굉장히 물가가 안정될 가능성이 지금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그렇죠. 환율까지 생각해야 되니까. 그래서 예. 환율은 좀 걱정되지만 환율이 무한정으로 오를 수는 없으니까. 근데 지금 물가 떨어지는 게 한국만 떨어져서도 소용이 없잖아요. 미국은 금리 좀 어떤 것 같아요? 물가나? 거긴 꺾인 것 같습니다. 꺾였어요? 예. 아. 두 가지 징후가 확실히 보이는데 예. 첫 번째 징후는 원자재 가격이라는 건 똑같고 두 번째가 그동안 그렇게 문제를 일으키던 중고차 값이 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하임 중고차 지수라고 있는데요. 예. 만하임 유즈드카 인덱스라고 있는데 그거를 한 번만 조회해 보시면 제 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치 급등할 때도 정말 그쵸, 로켓처럼 올라가다가 지금은 떨어지는 것은 날개가 없는 것처럼 추락하고 있습니다. 이 둘이 굉장히 큰 그 인플레이션에 큰 영향을 미친 요인들이었다는 걸 생각하시면 이제 인플레가 꺾이기 시작했으니까 요놈들도 이제 차례대로 지금 물가에 점진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물론 이제 떨어지는 속도는 더디겠지만 그러면 집값이 올랐으니까 집세 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근원 인플레는 그러니까 에너지나 식료품을 제외한 물가는 천천히 떨어지겠지만 그래도 떨어지는 것은 추세로 보입니다. 저희 채널도 그렇고 다 그렇지만 제일 관심사는 주식이거든요. 네. 자, 그럼 이 시기에 그럼 주식 투자를 어떻게 가야 될지. 우량 수출주 한 반년은 두들겨 맞을 각오를 하고 사야 됩니다. 수출주들의 특성이 두 가지인데 첫 번째가 대주주는 외국인이다. 예. 두 번째는 환율 오르고 나면 그 뒤에 1년 지나야 이익이 는다. 여기 수출주의 투자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환율이 급등할 때는 외국인이 팔았잖아요. 지금 엄청 팔았죠. 요새는 좀 사지만 팔았다고 생각하면 사는 것도 아니죠. 아무튼 외국인이 두들겨 패기 때문에 수급이 너무 안 좋아요. 그래서 수급 안 좋아질 때는 수출주가 진짜 힘들죠. 그래서 싸다. 이 얘기시죠. 두 번째는 환율 2레벨로 올라가면 올해 이익은 엉망이 되는데 내년 이익이 좋아집니다. 왜 그러냐면 기업들은 다 사업 계획이 있어요. 사업 계획 속에서 올해 환율 뭐 예를 들어서 1,200원, 1,200원도 높게 잡은 거죠. 1,200원 정도로 잡아놓고 사업을 했는데 지금 1,400원 맞는 이 환율 상승에 대해서 우리가 다 누리냐? 그러지 못해요. 대부분 선도 거래를 합니다. 선물한 계약을 해서 달러를 미리 팔아놨어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그런 거래들도 있고 또 그 나중에 수입되는 제품들의 가격도 환율 때문에 올랐던 것 때문에 이래저래 많은 비용이 소모가 돼서 올해는 참 힘들어요. 근데 이게 한 1년 가요. 환율이 급등하기 시작한 게 올해 초부터니까
이게 쫙 급등해요. 그러면 내년 상반기까지는 이 여러 가지 문제가 악영향을 미치는데 한 1년 정도 지나면 내년 상반기 이후부터는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이 생깁니다. 특히 우리나라 1960년대부터 지금까지 우리나라 모든 기업들, 이제 기업 경영 분석 통계인데요. 여기서 보면 OP 마진, 그러니까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이 낮을 때 3%, 외환위기 때 3%까지 갔습니다. 3% 높을 때는 한 10%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평균에 한 5에서 7% 정도 되죠. 그러니까 1,000원 팔면 50원 남아요. 이게 우리나라의 특성이에요. 자, 근데 환율이 1,100원 하던 게 1,400원 됐어요. 300원 올랐어요. 자, 100달러 팔면 13만 원, 14만 원 받아요. 10만 원 받았던 게. 자, 이러면 어마어마한 매출의 증가로 연결되죠. 두 자릿수는 훌쩍 그러면 OP 마진이 아무리 회사가 뭐 경쟁력 없는 회사를 사라는 건 아니죠. 이제 이해하시죠. 환율 오른 만큼 가격 깎아줘 그러면 뭐 꽝인데 그렇지 않은 회사들을 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이어들한테 제품 가격을 제깍제깍 인하당하는 회사는 사면 안 되고요. 그래서 퀄리티 앤 익스포트라고 저희들이 테마를 정하는 거죠. 퀄리티가 뭐냐? 재무구조가 튼튼하고 나 그 돈 필요 없어 너네한테 안 팔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재무구조도 단단하고 경쟁 우위를 가지고 있는 회사들 앤드 그죠 수출 요 둘이 되는 회사들이 좋아지는 거죠 앞으로 그런 회사들은 많지 않아요. 그렇죠. 굉장히 많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10대 수출 상품 중에서 이런 조건에 들어가는 게 조선, 반도체, 자동차, 스마트폰 정도. 슬픈 이야기입니다만 산업들이 다 좋지는 않은 거죠. 그래서 이런 쪽에 속하는 산업이 있고 또 그 중간에 있는 산업들이 유화, 석유화학 제품이나 석유 제품은 그냥 원유 가격 따라가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산업도 많고 기계 산업 그러지만 사실은 그 자동차 부품이 많이 들어있으니까 그건 같이 간다고 봐야 되고 철강도 또 중간에 있죠. 그래서 확연하게 혜택이 있는 경쟁력도 가지고 있어서 이 환율에 단가 인하 잘 안 해줘도 되고 또 단가 인하를 전략적으로 경쟁자 죽여버릴 용도로 쓸 수 있는 그 정도 돈을 충분히 갖고 있는 그런 회사들은 요게 위기가 지나고 나면 레벨업 될 가능성이 있죠. 오케이. 한국 주식에 대한 정답을 하나 알려주셨고요. 자, 미국 주식도 하세요? 좋아하죠. 그래요? 그럼 그쪽은 어떻게 봐야 돼요? 그럼 이제 한국 주식과도 다를 거 아니에요? 거기는 가치주. 가치주. 밸류 주식들을. 그래서 요새 버크셔스에 사고 있고요. 코스트코도 좋아하고요. 왜냐하면 불황이 오면 이제 그러니까 금리 인상으로 불황이 와서 인플레가 잡히는 스토리죠. 이럴 때 우리가 어디 가겠어요? 다이소 아니면 코스트코지 뭐. 그리고 이제 그런 점에서 보면 필수 소비재 회사들이 또 있잖아요. 바로 존슨앤존슨이랑 프록터앤갬블 같은 회사들이 또 배당도 엄청나게 많이 주면서도 값도 싸고 여기 또 하나 더 저는 정말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술은 끊어도 커피는 못 끊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요새 스타벅스 주가가 또 절고 있거든요. 힘들어요. 이런 회사들 물론 하워드 슐츠가 옛날만 못하다 그러지만 그래도 그 브랜드 가치 어디 가는 거 아니라면 쌀 때 사두면 뭐 이런 회사들 세계적인 유통망과 브랜드 파워 그리고 주주들에 대한 보상도 잘해주고 너무 지금 거의 물반 고기 반이어서 미국 증시도 그래서 저는 달러가 너무 비싼 것만 아니면 더 세게 사고 싶은데 그래서 저는 원래 있던 달러 비중에서 종목을 좀 교체하는 식으로 그런 걸 사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건 어쨌든 불황에 좀 대비가 가능한 좀 기업들을 그리고 고금리에도 강한. 고금리에도 강한. 왜냐하면 금리가 상승하는 시기에는 성장주가 너무 힘들어지는 게 돈이 없잖아요. 그러면 애플 같은 경우도 힘들어지는 거예요? 아니요, 애플은 가치주죠 이제. 그러면 지금 배당주는 어떤 거예요? 한국 배당주는 별로. 지금 금리가 올라갈 때는 배당주가 매력이 떨어지는 거죠? 떨어지기도 할 뿐만 아니라 규제 리스크가 있어서. 리츠도 그런 같은 개념일까요? 한국 리츠는 리츠가 아닙니다. 그거는 저 홀세일, 저 리테일, 그리고 오피스텔 이렇게 세 가지 부동산 펀드라고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부동산 펀드에 가까운 거다. 그게 아니라 이제 상업용 부동산 펀드라고 불러야죠. 그쵸. 우리가 원하는 주거용이 아닙니다. 자, 그럼 이제 한국 증시, 미국 증시 알았는데요. 그럼 또 유망한 나라 좀 있을까요? 일본. 일본이요? 엔저 때문에? 140엔이잖아요, 달러에. 환율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아니, 거기도 내수는 죽었잖아요. 우리가 투자할 회사는 수출주인데 수출주 입장에서 우리랑 똑같지. 지금이야 별로 안 좋겠지만. 그러니까 일본이라는 거 전체를 보지 말고 그 안에서도 수혜를 받는 기업들. 수출주 그리고 리츠. 리츠는 뭐 당연한 게 지금 애인이 저렇게 약세니까 전 세계 돈들이 지금 일본 부동산 사러 들어가고 있으니까. 거기는 또 그 코어 리츠라고 해서 우리랑 좀 다른 리츠들이 많아요. 주거용 리츠도 있어요. 그게 다 포함되어 있는 리츠들이 있으니까.
한국이랑 다르니까. 그래서 일본 부동산 투자가 지금 제일 유망해 보이는데 투자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법인 만들어야 되고 그러니까. 아, 개인이 하려면요? 네, 그러니까 그냥 제 생각에는 일본 부동산 리츠 사는 게 낫지 않냐. 배당 수익률도 한 3% 나오더라고요. 그 초저금리 나라에서. 그리고 뭐 가격도 최근에 굉장히 잘 버티고 있으니까. 나중에 또 환율적으로 이익이 나면 환차익도 날 수 있는 그것도 날 수 있는 데다가 또 경기 좋아지면 수출 잘 되고 그러면 마르노지에 있는 오피스텔들 가격이 빠지겠어요? 그니까요. 네, 긴자에 있는 오피스텔 가격이 빠지겠어요? 아. 네? 남바에 있는 오피스텔 가격이 빠지겠습니까? 안 빠집니다. 자, 그럼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부동산 다시 투자 적게 돌아올 수 있다고 하는데 대충 대략 언제쯤 보시나요? 1년은 봐야 할 것 같은데. 1년은 쉬어야 된다. 왜냐하면 수출 경기 후행하니까. 예. 그 수출이 올해 초에 꺾이기 시작했잖아요. 대충. 그 뒤 한 3월부터 부동산이 이렇게 되는 거 보면 예. 확실히 경기를 안 탈 수는 없다. 거기다 금리도 또 영향을 받고 하니까 작년 8월에 금리 인상한 다음부터 탄력 둔화, 3월부터 서울까지 빠지기 시작한 거잖아요. 예. 그런 걸 보면 수출과 금리가 중요한데 수출은 일단 앞만 봐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힘드니까 거기는 좀 영향이 있고 또 문제가 부동산 시장이 왜 후행하냐 하면 경매가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갭 투자하신 분들이 1년 정도 만기 남은 전세를 끼고 샀다고 우리 가정을 한다면 올해 내년 사이에 이제 다 전세 만기가 들어오는데 지금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 안 좋은 상황에서 대출금리, 전세자금 대출금리가 5% 6%를 넘어가고 있는 중에 여기서 사람들이 전세로 안 들어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월세로 지금 가잖아요. 그러면 그 비싼 값에 전세를 넣어야만 갭 투자가 성립하는데 만약 전세가 안 들어오고 그걸 공실이 발생하는 순간 갭 투자하신 분이 무너지거든요. 왜냐하면 그 중간에 있는 그쵸. 자금들은 자기 돈은 아니고 대부분 자기도 전세 살고 있으니까 대부분 마이너스 통장이나 자기가 모은 돈 일부인데 금리가 엄청 오르고 있는 중에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2,000만 원도 아니고 1억 받고 난다 그러면 버틸 수 있겠는가? 그 매물이 꽤 나올 것 같아요. 아, 깡통 전세 매물이겠네요. 예, 그러면 그게 경매 넘어가지 한 6개월 걸리니까 내년에 되게 많이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집을 못 사고 좀 하신 분들은 올해 지금 제 강의도 참 좋은 강의지만 경매 공부도 좀 해야 되는 해가 온 것 같아요. 같이 해야죠. 그러니까 그래야 전 경기도 읽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경매 공부 같이 해가지고 내년에 좋은 물건들, 급매물 나온 것들에 보다 더 싼 경매 물건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급매물보다 더 싼 걸 사야죠. 그죠? 아, 알겠습니다. 오늘 얘기해 주신 것 자체가 세용지마. 좋을 때가 있으면 나쁠 때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리밸런싱이라는 개념도 세용지마의 개념을 역으로 들어간 거잖아요. 예, 그러면서 20대, 30대의 내 돈을 잘 지키면서 불려나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셔서 정말 좋은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책 이야기 한 번 더 해야죠. 제목이 뭐라고요? 투자에도 순서가 있다. 그치. 이거요. 말 그대로입니다. 처음부터 그냥 올인하지 말고 좀 이기는 투자를 반복하다 보면 멘탈도 세지고 멘탈이 이 플래티넘 멘탈이 되다 보면 이제 웬만한 위기가 올 때 웃으면서 이게 찬스구나 이렇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힘들을 갖게 되지 않나 싶어서 이런 제목 골라봤습니다. 아우, 예, 더 출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